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연휴 동안 개별 검토 시간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최종 변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선고 기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시작과 함께 헌법재판관들이 연휴 기간 개별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부터 평의를 제기했습니다. 8인의 재판관들 선고기일 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게 될 텐데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을 좀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8인 체제로 현재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와중에 얼마 전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 탄핵 사건들 줄줄이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론은 종결되었고 예. 선고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과중한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평의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휴 중에도 아마 재판관별로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후 진행될 평의에서 밝힐 의견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변론을 함께 그 녹화된 영상을 지켜봤지만 증인신문 이외에도 재판관들은 검토해야 될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수사기관의 조서라던가 아니면 예. 제출된 영상자료, 녹취록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재판관들이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관련된 사건 쟁점들을 정리하는 한편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오늘 평의가 재개가 됐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들을 두고서 이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를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탄핵, 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어떤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배성이 중대해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그 비상계엄 당일날의 행적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그리고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쟁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 각 부분별로 재판관들이 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증언들 간의 모순점이나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재판관들이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따로 놓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들도 교환하는 자리를 지금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재판관들이 갖는 이 평의 과정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런 만큼 철통 같은 보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의 일정이나 장소, 시간 같은 것도 다 비공개라면서요? 그렇죠. 어디서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쟁점들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당연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네네. 아직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이 노출이 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게 되고요. 도청이나 감청 장치들이 없는지도 매번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평의를 하고 있는 이 기간 중에는 이 재판관들이 외식도 자제하고 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만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그렇군요. 외부의 노출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보통 평의를 다 거친 다음에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의 평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심,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심이 먼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임명일자의 역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임명된 일종의 후임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최종적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그런 과정을 가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순서를 보더라도 일단 사건에 있어서 어떤 감독과 같은 역할, 이 운영의 키를 쥐고 있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주심이 먼저 이제 의견을 좀 제시해서 예.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이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 개인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최종적으로 표결에 가기 전에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고 각 증언들의 신빙성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평결이 이루어진 후의 과정을 좀 보면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의견이 만약에 재판관들 사이에 엇갈릴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좀 기초로 해서 결정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판결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표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8인 체제로 갈지 아니면 만에 하나 이제 9인 체제로 갈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표결에 있어서도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인용 의견이고 누가 기각 의견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쓰게 되고 만약 주심이 다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어떤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초안이 작성되면 그 외에 뭐 소수 의견이라던가 반대 의견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또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판결문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가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이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써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걸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결국 이 판결문이라서 예. 재판관 전원이 모두 참여하여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 전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만장일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박근혜 그거는 대통령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그러니까 8인의 만장일치 이견으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어떤 나라에 미칠 혼란이라던가 어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억지로 만장일치를 강요한다거나 이걸 강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만장일치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선고기일이 그럼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과거 탄핵 심판 때를 보면 선고기일 2, 3일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별도로 미리 지정해 두진 않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도 선고 이틀 전에 언제 선고하겠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틀이나 3일 정도 전에 이날 선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아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최종 선고 이틀 내지 3일 전쯤에 선고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선고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선고가 되려고 한다면 예. 적어도 내일 정도에는 선고 기일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미 연휴 기간도 좀 있었고요. 월요일까지 연휴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평의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표결, 재판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선고까지 예측이 되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앞서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경우에는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잖아요. 이게 특별히 금요일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사실 꼭 금요일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이제 평일 중에서는 제일 뒤에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중에 충분히 작업이라던가 완벽하게 준비를 기하고 발표할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있을 발표 이후에 있을 그런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바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이제 주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완충이 된다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완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특히 금요일에 선고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역대 그 두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 사례를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니까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모두 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운명을 가리게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중대성이었는데 법률 위반의 중대성. 높게 본 이유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건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내지는 뭐 국무위원 이 사람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한 가지를 보게 되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행위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쉽게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에 혼란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로서 당선시킨 대통령을 쉽게 파면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의 중대성까지도 고려해서 이 위반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판단을 받아야지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이 되었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서요. 결론적으로 파면에 이르지 않았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파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어떤 여론을 봤을 때,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중대했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좀 덜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좀 뭐 비율이 비등하다 이럴 경우에는 또 고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파면이 됐을 때 파장, 영향, 효과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반이 중대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도 역시 일부 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인 위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예. 이것이 중대함에는 미치지 못한 것인지 이것은 어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삼권 분립의 가치를 저해한 그런 중대한 위반으로 볼 것인지가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선고일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은 이 선고 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 과정들이 모두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고를 생중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안전상의 이유 같은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증인신문 같은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헌재 앞에 굉장히 대규모의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될 만큼 어떤 무력 충돌이라던가 그런 위험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은 충분히 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선고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전의 탄핵 심판의 사례처럼 생중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오로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로 중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는 봅니다. 예. 자, 마흔육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마지막 변수를 꼽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오전에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까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임명이 된다면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기고 변론기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뭔가 변화가 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막판 중요한 변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에 따라서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곧바로 마흔역 후보자가 임명이 되냐? 헌재의 해당 결정만으로 바로 임명이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이 있어야지 임명이 되는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제 이를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좀 숙고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들 차담회 같은 성격을 통해서 의견들을 청취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그 취지를 보건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 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고는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야가 이를 놓고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임명을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인 체제로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 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구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평의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리겠다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예. 이전처럼 병론 기회를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변론 기회를 다시 열어서 간이적인 방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한다면 예. 기존에 녹음된 내용들에 대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이 자료들을 본다던가 속기록 같은 부분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서증을 통해서 자료 등을 통해서 어쨌든 이 변론을 마은혁 후보자도 다시 한번 보고 듣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선고 기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미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변론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이번 탄핵 심판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해도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하고 임명 이후에도 제외하고 8인 체제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임명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임명의 시점이 굉장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거란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최상목 대행의 부담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 총리에 대한 이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소추할 수 있는 그 의결 정족수 문제라던가 그리고 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과 동일하게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탄핵 사유로 지금 꼽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가능한 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적어도 한 3월 초중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려서 그 공을 넘길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역으로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 선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양측 모두 좀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은 전혀 아직은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지 늦게 나올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예.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기다리면서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다가 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관리에다가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한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불신임 문제가 있다. 특정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이 지적이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좀 불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서한을 보내게 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방어권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답변으로서 보내진 것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도 인권위원회 측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도 함께 보냈다고 전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보낸 그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좀 좀 유사하다고 결을 같이 하죠. 예. 결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심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반기 회기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의견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될지 안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그건요? 그렇습니다. 심사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지난달 4일이잖아요. 한 달이 지났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규정만 놓고 보면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속이라는 어떤 인신의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기일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에게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도 이제 마감이 되어서 어느 정도 모두 자료가 정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공수처의 뭐 수사권 문제라던가 이전의 구속의 필요성이나 구속이 타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사실 충분히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워낙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이후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마감이 됐는데 해당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인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오고 있던 부분, 영장을 쇼핑하느라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취지를 반복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공수처에서 이전에 통신영장 같은 부분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확인은 되었기 때문에 네네. 물론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영장 청구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발부한 적은 없다고 말한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요. 이 통신영장이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됐다 반려된 부분은 또 확인되기 때문에 공수처에 있던 영장 쇼핑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점적으로 의견서의 내용을 담았으리라고 보고요. 한편 이에 반해서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미 구속적 부심이라던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은 확인을 받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사와 구속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관한 내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